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페이지 볼게요. 영어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 봅니다. 핵심 역량 재정립과 영어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란 단순한 언어 구사 능력이 아니라 영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영어를 사용하여 공동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관한 영어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여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영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또 정보와 관련하여 문화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인풋이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웃풋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도 이제 영어로 창의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사회성과 연결되는 그러한 역량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자, 이러한 역량은 디지털 시대 기후변화, 굉장히 두 가지 큰 이 현재 시대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이 등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이 영어로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넘어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요, 특히 뒤에 이어서 볼 부분들이 바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와 맞물린 부분인데요. 영어 학습하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특히 영어 수업 중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과 교육 과정의 6가지 핵심 역량을 한번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6가지 핵심 역량을 모두 포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가 자기 관리 역량, 일종의 이제 메타인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역량이겠죠.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바로 그러한 역량. 그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이것들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관련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이니까 창의성을 발현하는 개인의 어떤 높은 수준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 역량이니까 이건 공감 능력이라든지 좀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 뒤에 이제 공동체 역량하고 어느 정도 맞물리겠죠. 타인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뭐 영역의 과목의 학습을 통해서 누구와 학습하든 어떤 친구들과 학습하든 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를 또 받아들이고 협상하고 이런 역량들이 골고루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협동학습, 협력학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해결 학습 같은 이제 다양한 상호작용이 많이 섞여 있는 이 사회성을 기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학습 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영역에 대한 특징들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어과 수업을 구체화시킬 때 바로 이러한 6가지 역량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각 역량은 영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부분 볼게요. 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기르게 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포용력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영어 학습에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매체 발달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우리 영어과 교육 과정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학습의 어떤 도구로서 혹은 그 방법이나 과정으로서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 이제 쓰고 혹은 책으로 이렇게 읽고 기록하고 이런 식의 학습 과정이 이제 흔한 기본적인 활동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학습 과정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게 이제 일상 우리 생활에서 드러나죠. 여기 바로 볼게요. 기존에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래서 비대면 회의 혹은 SNS 같은 디지털 의사소통 수단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보기라고 합니다. 이제 읽는 것,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이제 그림이나 영상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보기라는 개념이, viewi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하기, 예전 같으면은 말하기, 쓰기, 이렇게 이제 했다면, 여기서 이제 제시하기는 마찬가지로 문자와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이 혼합된 형태로 우리가 프로덕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포괄적으로 변화해 왔다. 다만 글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나 그다음에 그림이나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혼합된 형태로 의사소통의 과정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 과정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와 제시하기. 이게 이제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언어 기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어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영어로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영어 사용의 실제 맥락을 반영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봅니다. 기존 언어 기능 중심에서 이해와 표현 중심으로 전환입니다. 언어 기능 중심이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이제 기능을 구분해서 이전까지 교육과정이 이제 설계되어 왔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영어의 사회적 목적을 고려하여 다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네 가지를 딱 끊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실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해라고 해서 reception, 그다음에 표현, production의 두 가지 영역으로 재구성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보기와 제시하기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해한다, 이제 다시 말하면 듣거나 그다음에 읽는 것이겠죠. 여기서 듣거나 읽는 것, 즉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 또한 다만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운드나 이런 것들과 포괄적으로 묶여진 바로 그러한 텍스트를 받아들인다 해서 이해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말하기, 쓰기,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표현이라고 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보여준다든지 이미지를 합성해서 문자와 함께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구분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이번 최근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변화, 이 개념들을 약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볼게요. 그래서 이해 영역에서는 텍스트나 단순히 음성 정보를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과 같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중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 표현의 이해의 방향이 굉장히 좀 넓어진 거죠. 네,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말하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시청각 요소를 활용한 표현 능력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의견과 생각을 영어로 자유롭게 좀 광범위하게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영어 학습의 실생활 맥락을 강조합니다.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실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 안에서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이 앞으로 실제 세계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현실 세계에서 이 영어를 어떤 특정한 상황, 맥락, 환경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실에서는 과업 중심 학습,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그리고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인테그레이티드 된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제 사회에서, 실제 세계에서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TBLT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 세계에 있는 과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어떤 실제 세계의 과제가 있다면 그러한 능력을 함량하기 위해서 real life task,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의 과업을 교실 수업에서 다시 말하면 pedagogical task로 살짝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situation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고 대신에 굉장히 실제 삶의 상황과 닮아 있는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과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과 주문하는 사람들 뭐 사이에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거죠. 뭐 물건,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면 뭐 주문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수정하고 뭐 의사소통하면서 좀 기분이 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간소화시켜서 교실 안에서 활동 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오거나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그러한 대화문을 직접 작성해 보고 롤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가 바로 기본적인 TBLT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 학습은 더 이상 단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문법과 단어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영어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학습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른이 성인이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뭐 몇 시간 정도 영어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이렇게 영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발화하거나 쓰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적절한 우리가 과제를 내어주거나 혹은 꼭 과제를 내지 않더라도 영어 학습에 대한 방법 혹은 전략을 가르치고 또 혹은 영어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킨 후에 방과 후에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영어 교사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6번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 환경에 맞춘 교육 방법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영어 교육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술 변화를 반영한 교수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디지털 교과서가 개별적인 학생들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은 장점을 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지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업으로 일괄적으로 수업하는 것에서 이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각자가 자신이 잘하는 부분 혹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저는 지금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추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를 실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 한 분과 교실의 학생이 25명일 때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영어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학생들 각자가 조금 더 말하고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혹은 자신이 영어로 쓴 것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교정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수 학습 활동과 또한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효율성이죠. 효율성의 기본 의미는 우리가 에너지, 시간, 노력, 교사의 개입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설계를 많이 하지 않고 선생님이 좀 더 많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으면서 학습해 낸다면 그것이 일종의 효율이죠. 근데 지금 교육에서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우리가 좀 논의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효율성, 다른 말로 하면 경제성에 좀 가까운데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되고 또 어느 부분까지는 좀 더 교사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연계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결과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학습 활동 평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영어과 공통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 기준입니다. 영어과 공통교육과정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영어 교육의 핵심 개념과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해, 그다음에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는 세 가지 영역이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건 지금 이제 우리 2022 교육 과정에서 캡처해온 부분인데요. 내용 체계 안에 보시면 이 이해 영역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 4, 5, 6학년 보이시죠? 이 범주 안에 보면 여기 지식 이해라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면 과정 기능 되어 있죠. 그리고 가치 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표현인데요. 표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주 안에 지식 이해 영역이 있고, 다시 과정 기능 영역이 있고, 그 밑에 가치 태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성취 기준에도 들어가면 유사한 것들이 이 안에 성취 기준 해설을 쭉 읽어보시면 예, 같은 의미들이 여기에 진술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해는 뭐냐?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즉 언어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 그 영어가 활용되는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과정 기능이라는 것은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학생들이 언어를 내재화해서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언어적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한 언어적인 처리 과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는 조금 쉽습니다. 그죠? 가치, 태도, 생각이죠. 생각이나 마음가짐 이런 건데 영어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를 수 있는 정의적인 측면, 이러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가치를 습득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것이 이제 목적으로 진술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체계는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격 및 목표 설정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읽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그냥 이해될 것 같은데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볼게요. 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화한다. 즉, 이 영어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제 사회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그 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영어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한번 봤었죠?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것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어떤 언어적인 능력을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실제 삶으로 우리가 목표를 전환시키고 있죠.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아니 원서를 읽는다든지, 정보 습득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습득한 것을 끝내면 안 되고,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즉, 영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협력적인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한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의 역할과 실생활 연계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TBLT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요. 학교에서 영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죠. 우리 같은 나라를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교실을 빠져나가면 밖에서 영어를 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교실 수업, 제한된 수업 시간이라는 시간과 공간 내에서 학습자들이 영어를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내려가 봅니다. 자, 목표를 조금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영어과의 세부 목표를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영어과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일상생활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적인 태도로 자신의 참여 목적과 어떤 대화에 대한 참여, 사회적인 참여, 그것에 대한 목적과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즉, 영어 학습을 교실에서 성실히 수행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가면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 목적과 상황에 맞게 소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두 번째,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영어 사용의 필요성을 파악해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교실에서 교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실 수업 주당 뭐 3시간, 4시간으로 영어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재미있는 과목, 배울 만한 과목, 그닥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는 과목이다.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파악을 하게 한 다음에 스스로 학습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는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방과 후에 영어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성에 관한 부분이죠. 지역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배려, 관용, 포용 능력을 갖추고 영어를 통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즉,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협력 학습, 그룹 학습, 문제 해결 학습,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수용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이러한 능력들을 길러줘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영어로 전달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당위적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표현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영어로 접하게 되는 지식이나 정보, 이러한 것들을 다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히 섞어서 융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즉, 이게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제 선별해서 내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이러한 내용과 지식과 정보를 적용할 것인가. 이거 선별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비판적인 사고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 경험, 이런 것들에 근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섞어서 표출해내도록,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혹은 영상 자료를 제작해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자료와 작품 등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영어 학습을 진행할 때 그 학습 컨텐츠 있죠?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가 되겠는데요. 교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이제 교과서와 연계된 텍스트나 영상 자료를 준비할 때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어떤 이해와 공감을 요구하는 그러한 컨텐츠, 뭔가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좀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세상을 좀 아름답게 우리가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사회구나. 사회에 어떤 그러한 따뜻한 면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도 좀 향유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설계해야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수준에 올라갈 때는 신문기사, 뉴스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크리티컬한 것들이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신뢰와 공감, 그 다음에 어떤 협동의 의미, 삶의 어떤 즐거움,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되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6번 봅니다.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매체의 디지털 지식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검색하고 수집, 이해, 분석, 평가,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즉, 수업마다 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영어로 검색한 정보를 우리가 목적에 맞게 선별해서 또 찾아내
찾아내고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수업 설계를 잘 해내는 것이 바로 교사의 몫이겠죠. 과업 중심 학습을 설계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뭐 2명에서 4명이 그룹을 구성하게 하고 어떤 과업 수행이라는 어떤 목적에 맞게 특정한 정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했으면 영어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실제 과업 수행에 적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잘 디자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